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좀 늦었습니다. 먼저 좀 늦어서 사과 말씀드리고, 제가 좀 감기가 들어가지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제가 요새 감기 들어서 한 3, 4일 고생했는데요. 되게 좀 독하더라고요.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저번 주 동영상 때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좀 사과를 좀 드려야겠는데요. 그 유튜브 동영상을 이제 업로드할 때, 나이 제한 이런 걸 설정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걸 체크를 안 한 바람에 그 아동용 콘텐츠로 이게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뒤늦게 그거를 수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다음부터는 그런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방송 들어가겠습니다. 1월 22일인데요. 정부가 전세대출 DSR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스트레스 DSR 소식도 있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죠. 그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젤3라는 그 국제금융기구에서 협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점점 우리도 가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IMF나 이런 데서 경고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정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는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다. 제가 예전에 처음에 이 동영상 시작할 때, 유튜브 채널 시작할 때 DSR이 앞으로 진행될 거다, 뭐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제 좀 정부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도는요, 전세대출 DSR 긴축 신호탄, 제가 이렇게 말했고, 두 번째 이슈는요, 스트레스 DSR. 이게 이제 내년이죠. 2025년부터 여러분,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스며들어서 주택시장에 그동안의 그 폭등 사태 같은 그런 일은 다시는 이제 대한민국에는 안 나타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나타나더라도 그 어떤 농도나 뭐 어떤 폭이나 그 강도가 예전 같은 일은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미리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하고 일개 신도시가 1110 대책이 나왔는데 전혀 뭐 힘을 좀 못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데이터로 제가 거래의 어떤 분위기하고 매물량 감소도 좀 없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미 국채가 갑자기 어제 발작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갑자기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여러 학자들이 지금 뭐 3월 뭐 이나 이런 거는 좀 물 건너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땐 5월도 될까 말까고요. 제가 볼 때는 가을 돼야 한번 0.25나 0.5 내릴까. 내린다 해도 대한민국엔 좀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그런 거 좀 아시면, 이것 때문에 지금 신흥국에 지금 우리 코스피가 요새 좀 안 좋잖아요, 주식이. 이 원인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우리는 위안화하고 동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이 경제가 쉽게 살아나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점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전세대출 DSR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보통 1금융권은 40%고 지금 2금융권은 50%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회적으로 특례보금자리하고 이런 것들만 했는데, 그게 사실 가계부채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면 이자를 많이 내야 되니까 소비가 감소하고 내수 침체가 오고 자영업자분들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쪽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주택자가 왜 전세대출을 받아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요. 유주택자가 왜 전세대출을 받습니까? 들어가서 살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박근혜 정부 때 던진 정책인데, 뭐 문재인 정부 또 현재 정부까지도 그냥 유지하고 있다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전세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지금 보시면 현재는 40%에 근접한 1주택자도 DSR을 적용하면은 전세 대출을 못 받죠. 못 받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이게 시행되면 이제 대출을 못 받습니다.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전세보증금의 무주택자는 최고 5억이고요. 1주택자는 최고 3억인데,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일 때 계산을 해보니까 3억을 빌리면 어때요, 여러분? 연 4.3% 계산하니까 원리금 균등상환, 원리금,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내는 돈이 1년에 2,010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40% 넘죠? 5천만 원에 2,010만 원이니까 40%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30%는 이제 이 연봉 4천일 때 30% 빠집니다. 근데 요건 뭐 안 보셔도 되고 지금 40%가 계산이 나왔고, 그럼 이 차주는 전세 대출을 받을 때 받을 돈이 있나요? 없죠. 40%를 다 채웠으니까. 그럼 월세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쩡 있는 1주택자들이 이 3억을 빌려가지고 전세로 넘어가면서 3억을 가지고 갭 투자를 해가지고 올 봄에 그 부분이 작년 봄이죠. 봄, 여름에 주택가격 상승이 또 일조를 했습니다. 만일 DSR을 50% 적용한다 하더라도요. 이금융권인데요. 그럼 이자가 여기 50%면 5천만 원에 50%니까 2,500이니까 500 남잖아요. 500만 원 연이자를 넘을 수 없으니까 이걸 계산하면 1억 2천만 원 전세 대출 나와요. 그럼 1억 2천만 원짜리 집은 있는데 1억 2천이면 뭐 원룸에 살아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주택시장에는 분명히 소리 없이 스며드는 하방 요인이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주택자까지 DSR을 적용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세 아주 안 좋은 그 영향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예전에 제가 전세대출 폐지운동, 뭐 개혁운동을 한다 그랬는데 여러 가지 연유로 바로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자, 다음 거 볼게요. DSR 시행이죠. 발표 난 거 보셨을 거예요, 보도에서. 이게 이제 제가 볼 때 이게 언제 효과가 있냐. 2025년도 내년이죠. 이제 11개월 남았습니다. 그때 되면 시장의 대출 금액이 작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6월 되면서부터 0.5%뭐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요점은 이거예요. 전 대출 대상 적용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시행됩니다. 확정됐습니다, 여러분. 확정됐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은 이제 가상금리에 대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BIS 사무총장이 왔다 갔잖아요. 그쪽에 GS팀, 글로벌 스트레스 테스트팀하고 연결해서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한선과 하한선은 1.5에서 3.0인데요. 이거는 이제 정합니다. 정하면 변동금리 적용할 때 1.5% 금리가 올라간 것을 가상해서 대출의 금액을 결정하게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대출 금액이 적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출 긴축 효과가 나죠. 혼합형 주거용 대출에도 적용할 때 고정금리를 감안하여 갑자기 하면 좀 충격이 있으니까 일단 2월 26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한 달 남았죠. 시행합니다. 은행권부터. 그러면 2024년 중에는 전체입니다. 상반기에는 스트레스 금리 25%. 그러면 요번에 1.5%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0.375% 나오죠. 그럼 그 금리가 가산돼 가지고 대출에 대해 액수가 조정되는데 한 2에서 4%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요. 하반기는 50%고요. 2025년 내년부터는 100%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면 1.5%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대출금이. 또 여기서 이제 정부가 또 묘수를 써가지고 충격을 줄인다는 명분 아래 고정금리의 기간이 길면 그걸 뭐 또 60%만 적용하겠다. 이런 좀 변칙을 좀 쓰고 있는데, 결론은 대출 금리가 감소하는 효과가, 대출 금액 자체가 감소하는 효과가 2025년부터는 확연하게 시장에 나타날 겁니다. 대출이 많은 사람들은 주택담보대출 받기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에 고정기간이 5에서 9년인 대출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가상금리의 60%, 그러니까 거의 뭐 한 60%가 거의라고 보시면 9에서 15년 이런 것들은 이제 완전 고정금리죠. 투자나 투기의 형태가 아니라 진짜 내 집 마련을 영원히 하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이 스트레스 금리를 약간 낮춰주는 겁니다. 20년 대출 이런 분들. 다만 여기서 문제인 게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5년 있다 집을 판다. 이런 거에 대한 대비책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게 조금 향후에는 또 이거 조정돼서 그것도 적용이 돼야겠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년부터는 전체 평소에 받던 대출 금액에서 10에서 16%가 대출의 한도가 감소합니다. 그러면 주택가격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는 여러분도 좀 예측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변동혼합 주기형 따라서 대출 한도를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6.6억 정도를 현재 받으면은 상반기가 되면 6.3억으로 줄고요. 변동금리는 혼합형은 6.4, 주기형은 6.5억으로 되는데 하반기는 좀 틀립니다.
벌써 한 5% 줄었죠. 9% 정도요. 6.0, 6.2, 6.4. 그러면 이렇게 된 것이 하반기까지인데 내년이 이제 결정됩니다. 변동률 6.6억이면은 금액이 완전히 줄죠, 여러분. 5.6억. 16% 감소합니다. 혼합형은 5.9억, 6.2억. 그러면 내년 시장은 대출 액수가 적어진다는 얘기는 주택 가격이 그만큼 상승 요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도리어 하락 시에 스트레스성 DSR을 적용하면 차후에 금리가 인상되더라도 지금 영끌처럼 고생하시고 이런 일들은 없는 상황으로 되니까 금융시장에는 안정성을 좀 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시장 상황 볼게요, 여러분. 1월 아파트 거래 현황입니다. 보시면 제가 좀 이렇게 갈게요. 보시면 이제 하락거래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좀 보이시죠, 여러분? 하락거래가 꽤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락가 여러분 보시기에도 이 하락이 한 60% 이상 되는 것 같죠? 그리고 지금 1월 10일 날 대책이 발표됐는데 이때까지 이랬어요. 다음 볼까요? 이게 1월 13일까지였어요. 저번 주에 보여드렸죠? 그 이어서 볼게요. 지금 이어서 1월 22일인데 21일까지 보겠습니다. 보시면 어때요? 계속 하락의 비중이 좀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여러분? 그러면 110 대책은 아직은 확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1월 29일, 2월 1일부터 시행을 할 텐데 그러면 신생아론에 대해서 우리 신생아를 낳으신 신혼부부나 이 가정에서 주택 가격이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지금 막 줄 서 있을 거예요. 미리 승인 검사하고 확인하고.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분위기가 특례보금자리 때랑 많이 틀립니다. 그 이유는 뭐냐? 주택 가격이 특례보금자리가 들어올 때는 주택 가격이 조정을 어느 정도 다 받았습니다. 서울도 송파구 같은 35% 조정이 됐었고 노원, 강동도 다 그렇게 빠졌었고 그러니까 30%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은 그 갭을 계산할 때 내가 부담할 만하다 했는데 이 특례보금자리는 도리어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효과, 회복을 많이 시켰죠. 한 7, 80% 선에서 회복이 됐다라면 지금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날 겁니다. 다시 거래량이 늘어날 텐데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신생아론을 활용해서 받기에도 부담이 되는 금액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 왜? 또 5년 뒤에는 이게 변동금리를 바뀌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스마트한 신생아를 가지신 그 무주택자분들이 이미 현명하게 판단하신 거예요. 내가 굳이 이 비싼 집값을 살까? 더 기다리면 더 내려갈 텐데 그럼 그때 받을까? 예전처럼 돈이 소진이 돼서 없어진다 이런 생각도 좀 줄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은 매수 심리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고 주택 가격에 대한 그런 어떤 주거를 우선 만들어야겠다는 것보다 현재 경제 상황을 볼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느끼고 있고 예전에 신생아론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그 예측을 제가 말씀드린다는데 그때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 해봤자 3, 40%일 거고 만약에 심리가 죽으면 또 가격이 많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수도권에 내려간 지역 일부 지역은 회복을 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많이 올라간 회복된 지역들은 힘을 못 쓸 것 같다. 그러면 작년의 효과의 20, 30% 선에 그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는데 2월까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또 설날이 또 민속 명절이 있잖아요. 그때 지나고 나면 시장 방향이 이제 완전히 잡힐 겁니다. 여러분. 자, 다음 볼까요? 그리고 일기신도시법이 통과됐잖아요. 같이 연결되면서 재건축 패스트 트랙 쓴다 그래서 들썩이고 난리가 나고 온 언론들이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는데 효과가 어때요? 여러분 보실까요? 이게 이제 변동 없이 12월 10일 통과 후 12월의 현황이에요. 통과가 됐는데 이때는 별 효과가 없다 그러면 1월 달엔 그럼 효과가 있어야겠죠. 1월 달을 볼까요, 여러분? 자, 분당구 아파트가 1월 달입니다. 특별히 효과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일기 신도시 노후주택 통과는 시장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약발 제한적일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거 내려간 거래는 가짜 거래가 별로 없지만 올라간 거래는 가짜 거래가 가끔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려가는 쪽으로
좀 힘이 좀 추가되고 있죠. 그래서 1월 21일까지 거래인데 다음 주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가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 분당도 다시 한번 일개 신도시의 호재는 없어지고, 이게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이 급증하면서 시장에서 수익성 타산이 안 맞으니까 주택가격이 지금 하방 요인을 더 받게 된 겁니다. 자, 일산 동구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에 해당되는 데가 있어가지고 보시면 1월 중순까지는 잘 나갔어요. 이렇게. 근데 그 뒤는 어때요? 거래가 일단 줄었습니다. 줄고 약간 보합세인데 이 일산 동구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봐야겠고, 서구는 어떤가요? 서구도 보시면 약간 쭉 1월 10일까지 잘 갔다가 약간 꺾입니다. 이렇게. 분당은 이미 꺾여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서구하고 동구는 다음 주 정도에 이 방향성 완전히 잡힐 것 같은데 상승의 힘은 제약적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자, 서초구 강남구 상황을 볼까요, 여러분? 서초구 강남구는 보면, 자, 상승 거래가 이렇게 뜨문 있고, 아주 높은 거 하나 28억짜리인데, 그건 빼버렸습니다. 약간 허위 거래 같아가지고, 또 마이너스 한 18억짜리도 있는데, 그것도 빼고, 그냥 전체 흐름만 보십시오, 여러분. 1월 1일에서 이제 10일로 오면서, 약간 여기서 거래량이 훅 줄기 시작하더니 하락이 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소유자들의 어떤 미래에 대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정해진 거예요. 제가 볼 땐. 재건축 패스트트랙 효과 없구나. 의미 없다. 정부가 약간 펌핑을 했지만 전혀 시장에서 소유자들은 반응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어떤가요? 송파가 그동안 가격 회복을 많이 하고 잘 버텼잖아요. 근데 1월 초에 들어오면서부터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주공 같은 것도 막 쭉쭉 몇 억씩 빠지고 있고, 5단지가. 재건축 호재가 터졌는데도 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최근에 노원구라든지 재건축 부담금이 막 5억, 6억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그거 내가지고는 이거 현재 가격이 안 맞거든요. 정상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거예요. 수요자도 마찬가지고 들고 있는 분도. 그러니까 만약에 투자성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집값이 올라갈 것 같으면 안 팔겠죠. 싸게 내려갈 것 같다는 판단이 드니까 이렇게 그림이 하락 거래가 다시 증가하는 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강동구도 쭉 회복을 많이 했다가 1월 초까지는 좀 보합을 유지하는 것 같다가 거래가 끊기면서 매도자분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유지하니까 거래가 좀 뜸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락 거래들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10일의 호재 때문에 약간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강동구는 제가 볼 때 매도자분들께서 가격을 더 지금 안 낮추고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을. 그러나 매수자들의 심리가 더 낮기 때문에 강동구도 제가 볼 때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송파구처럼 다시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노원구는 어떤가요? 노원구는 1월 10일 날 그 발표되고 나서 약간 상승 거래하는 척하는 모습을 좀 보입니다. 몇 개. 그러나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다 하락입니다. 여전히 하락. 노원구는 너무 많이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영끌 개투자분들이 많아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충분히 조정이 돼야 신생아론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그때 들어가지, 지금은 관망 분위기에서 하락거래만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보면 이겁니다. 요점이 추진위원회하고 조합신청회하고 조합설립 이 과정을, 원래 여기 보시면 현행이에요. 현행이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2003년부터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문제는 한 가지 있었죠. 안전진단을 너무 강화해서 재건축 음마라든지 좀 빨리 하자는 현장들이 좀 지연된 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너무 규제가 강해서. 그럼 합리적으로 하면 안전진단을 뭐 오세훈 시장에 들어오면서 신속통합기획이나 이런 걸로 해서 많이 풀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은 그냥 잘 가면 되는데, 갑자기 이거를 안전진단을 없애고 추진위원회를 만들어라? 원래 여기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정부에서 또 50억을 그 구역마다 대출해 준다는 거예요. 이 대출해 줬다가 안전진단 안 되고 시간 쭉 가면 어떻게 되나요?
이거 아주 문제입니다. 나중에 사회 문제 될 겁니다. 왜냐하면 추진위원장이 되고 조합이 되면, 조합원 되면 월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거 몇 년 걸리면 몇 년 동안 일도 안 하고 그냥 주민들 재산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순서가 있고 순환개발이기 때문에 여러분, 재건축, 재개발은 순환개발이 원칙입니다. 도시계획에서. 한 번에 뭐 몇십 개 현장을 다 이거를 추진위하고 조합하고 설립이 됐다고 해서 한꺼번에 멸실시키고 철거할 수 없잖아요. 결국은 안전진단이라는 허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과 멸실량과 조정하면서 적정 입주물량을 좀 관리하는 게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할 일이에요. 할 일인데 이걸 뜬금없이 이렇게 한 바람에 이거 나중에 분명히 사회 문제 많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만 지나면 추진위를 구성해라. 근데 너무너무 튼튼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이거 만약에 이게 만약에 1년 만에 했어요. 2년이라고 돼 있는데 1년 뒤에 안전진단 통과합니까? 못하죠. 잘 지은 아파트들인데. 그리고 뭐 얘기하는 녹물이 나온다. 그 부분은 여러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1994년부터 짓는 아파트들은 강관, 철관을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녹물이 안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마치 전 아파트가 뭐 2014년 되면 94년도에 지은 아파트는 녹물 안 나와요. 다만 주차장 문제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면 녹물 얘기하면서 재건축 패스트트랙 쓰고 이러면 안 되죠. 조금 국민 좀 약간 기만입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재건축 조합원이신 경우에 구독자분 중에서 이거 너무 기대하시면 안 돼요. 도리어 이게 더 늘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이 빠지는 거죠. 차라리 순서대로 가다 보면 어떤 타임 스케줄을 잡을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단지 30년 되자마자 추진위가 구성되고 막 하면 막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고 나서 아시잖아요. 그 음마아파트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0몇 년, 20년 걸렸잖아요. 그죠?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재건축 부담금이 요새 공사비가 공사비, 건축 자재 원가가 많이 올라서 예전보다 공사비가 좀 많이 올라서 옛날에 한 500, 600, 뭐 700선인데 지금은 건설사들이 뭐 배째라고 900, 800, 1000 막 부르고 그래요. 물론 많이 쓰면 좀 더 커뮤니티나 이런 것들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분양가 제어도 없고 막 오르다 보니까 한없이 오른 주택 분양가가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 되니까 작년에 완판된 분양 현장들이 지금 다 미계약이잖아요. 그리고 말씀드리니까 2009년도에도 이렇게 정책을 똑바로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썼는데 분양도 잘 됐어요. 됐는데 2011년, 12년에 우리 5060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강남 미분양, 강남의 착한 분양가, 조합원들이 스스로 분양가를 깎았습니다. 그 현상이 제가 생각할 땐 내년 후년에 나타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 높은 점으로 분양가가 오르는데 그 가격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물론 뭐 좀 부자분들은 쉽게 살 수 있지만 정상적인 대다수의 중산층이 무주택자가 사기에는 버거운 분양가가 확실합니다. 자, 다음은 이거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렸고요. 이어서 12월까지 거래량인데 1월 달에 거래량이 지금 현재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다. 12월도 마찬가지고 아직 열흘 남았잖아요. 12월도 서울은 2,000대가 안 될 것 같고 뭐 전국적으로 뭐 평균선을 좀 하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신생아 론발로 조금 올라갈 줄 알았는데 별로 좀 기미가 안 보입니다. 아직은 2월까지 봐야겠지만 제가 예측한 건 2, 3, 4, 5월 정도까지 조금 반등할 거라고 봤는데 좀 힘이 약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PF 태형건설 이후에 제가 최근에 뭐 인터뷰를 많이 하고 오는데요. 방송국에서 PF의 어떤 예상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그 부동산 PF의 비주거용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작년부터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뭐 태형도 미리 다 말씀드렸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송사 입장에서 비주거용에 대해서 요새 조명이 되니까 제가 1년 정도 됐나요? 비주거용에 대해서 조명을 할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그런지 저보고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분도 아시지만 저는 30년을 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좀 듣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하고 소통이 좀 되고, 그래서 돌아가는 걸 조금 빨리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예상됐던 것이고, 그리고 시장 이 VF발 위기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남아있고, 이게 빨리 정리가 돼야 주택가격도 좀 하락하고 토지가격도 하락하고 이렇습니다. 주택가격 하락이라는 게 건축비가 깎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토지가격이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사는데 햄버거 껍데기가, 햄버거 패트가 너무 비싸가지고 햄버거를 못 먹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패트 값이 햄버거 빵값보다 비싸진다 그러면 살 수 있나요? 못 사죠. 그러면 결국은 패트 값은 그렇다 그러면 뭐 낮춰야겠죠. 마진을 낮추거나 이래야지 사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얘기 뭐냐면 결국 주택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다. 계속 미분양이 나오고 있고,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 저 일대가 서울하고 입지가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하늘 높은 줄 오르다가 지금 역풍 맞았잖아요. 미분양 빡 터지고. 이제 이거 1, 2년 올해 연말하고 내년 초 있잖아요. 둔촌주공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한번 세게 시장에 좀 센 쇼크 한번 올 겁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좀 내용 정리해 드렸고요. 다음 주 재건축발 그 지금 어떤 투자 수익성 부분에 있어서 재건축 시장이 재건축 패스트트랙하고 120 대책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힘을 못 쓰고 있죠. 그리고 지방은 여러 군데에서 그 차별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청주 같은 데는 뭐 상당구나 이런 데들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또 다른 구들은 또 약세를 보이고, 뭐 다 지금 지역별로,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강세를 보이는 지역은 지금 많이 죽었지만 뭐 어떤 차별화가 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이면 서울, 충청도면 충청도 이런 부분에서 시장을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철저히 선택적으로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 때 혹시 정리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강남에 혹시 생각이 있는 구독자분들이 계시면 상반기 하반기에 서 강남에 이제 분양이 좀 많이 나옵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 지역이니까 분양가가 좀 높지 않고 어느 정도 적정선이라고 생각하면 뭐 들어가셔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 최근에 앞으로 분양할 것들 보면 평당 6,700짜리 떴는데 거의 최고가죠. 근데 뭐 제가 볼 때 로또가 될지 안 될지는 주유 시세보다 한 3, 4억 차이 나거든요. 3, 4억 더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래도 신축이니까 더 낫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서 과도한 시세 차익 노리고 투자하거나 청약 들어가시는 건 지금은 좀 조심하셔야 되고, 실거주 위주로만 좀 접근하시는 게 좀 낫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고요. 여러분 하여간 내일 춥습니다. 이걸 보실 때는 아침이시겠네요. 그냥 출근 잘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요. 중간에 좀 뭐 이슈나 소식이 있으면은 다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